네, 독거투자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멤버십 세팅하고 또 1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독서 토론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같이 열심히 지금 윌리엄 오니를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 안 늦었으니까요. 들어서 같이 읽으실 분들 계시면은 한 달짜리 코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핏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쯤에 그 일본 상사 주식을 추가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다녀오면서 20년 뒤에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뭐 언론상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이제 대서특필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일본을 더 케어하겠다, 더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그런 메리트라든가 존재감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미국한테는. 아무튼 버핏이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건 한번 짚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버핏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버핏이 매크로를 전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동안에 버핏이 투자했던 대상들의 투자 이유를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엄청나게 매크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왔습니다.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이 대체로 경기, 특히 내수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은행주는 전통적으로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그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금리가 바로 경기의 바로미터잖아요. 그리고 버핏은 은행주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언 퍼시픽 같은 철도주 투자할 때는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한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한 거예요. 정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석유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거에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한테 이제 옥시덴탈 물어보신 분들이 저번에 많았는데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추공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 자국 내에 있습니다. 자국 내에 있게 되면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미국 곳곳에 지금 공장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류 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공장 같은데 지을 때도 그렇고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석유 그리고 전기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 이런 부분에 이제 버핏이 투자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옥시덴탈이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 있고 요거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지금 뭐 기후 변화가 엄청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지난 5년 동안은 매년 물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나는 물난리만 봐도 동남아 물난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험했던 그런 물난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기후변화가 너무 극심하게 지금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가별로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옥시덴탈은 탄소 포집 기술이 있고 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탄소 포집량에 따라서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그 양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옥시덴탈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버핏 얘기로 들어오게 되면 버핏은 위기가 닥쳐올 때 늘 현금 비중이 많았어요. 현금 비중을 늘렸어요. 지금은 이제 양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현금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 오고 있는 걸 지금 대비를 한 거겠죠. 왜 돈을 놀리겠어요? 절대 버핏은 돈을 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고 완전히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제 스크루지 양반 같은 사람이 왜 돈을 놀리겠습니까? 돈을 이렇게 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5월에 오마에서의 그 주총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업들의 하반기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 그것도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한 3월이었나? 피터 린치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단톡방 분들 이제 피터 린치 책 같이 읽으실 텐데 피터 린치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기 예측을 혐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한 20년 만에 나온 건가요? 그 TV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경기 둔화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버핏은 분기별로 조금씩 이제
그 현금 비중하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비중들을 이제 바꾸거든요. 섹터들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섹터는 정리를 다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은행주 다 싹 정리했잖아요. 한 개 빼고.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요거는 그 버핏이 금융위기 때 샀던 종목이거든요. 우선주를 받았는데 요게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이 1년에 8%입니다. 8%.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일절 간섭할 이유가 없다.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하죠. 우선주밖에 없으니까 우선주는 경영권 간섭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배당을 많이 받죠. 그러면 왜 버핏은 매크로를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 이제 80년 가까이를 그 주식시장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처럼 이제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매크로를 볼 줄 알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을 주는 거죠. 사실 이 매크로에 대한 예측의 영역은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들 이런 사람들도 잘 못 맞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나도 못하는 거니까 너네들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아무튼 버핏은 20년 뒤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직하게 이제 재무제표만 이렇게 딱 보고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주식들 이런 것만 곰처럼 투자한다 그런 것은 이제 착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일본 사이는 20년 뒤에 더 강해질 거다라고 버핏이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지난 3월 초부터 지금 이제 7월 중순이죠. 중순까지 이제 미국에서부터 멕시코까지 쭉 여행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진짜 깊숙이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8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는 그 미국인들한테 이제 일본어 공부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일본은 미국인들에게 그 신비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도 잘 만들고 사람들도 뭐 선하고 성실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탈아시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미국 가시면은 이제 게임스탑이라고 게임 옛날에 밈주식 있잖아요. 밈주식. 그 샵에 한번 들어보시면 한 절반 정도의 게임이라든가 피규어들이 일본산입니다. 나머지는 뭐 할리우드라든가 이런 쪽이죠. 제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 대규모 게임샵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큰 어른들 수십 명이 평일 한낮에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한참 지금 일할 시간인데 이 아저씨들이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대도 많았고 위아래도 있긴 했었지만 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제가 딱 보니까 보였는데 되게 진지하게 막 이런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피규어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너무 이제 K-팝이라든가 K-드라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꼭 K 컬처가 막 미국을 휩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막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떡상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낯간지러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몬타나주보다도 존재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이게 바로 정확한 위치입니다. 뭐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국뽕 이런 걸 좀 싫어하고 우리의 그 세계에 대한 그런 식견이라든가 감각을 좀 마비시키는 게 국뽕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제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제 불언 현실이고 일본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이미지가 기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줄곧 미국에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도 엄청 많이 사고 국채도 가장 많이 사주고 지금 보유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 섬나라 일본은 휴전 상태인 한국만큼 국방이 막 절실하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뭐 일부 영토 분쟁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우리나라처럼 휴전 상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기도 많이 사주고 국채도 많이 사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잘 버티고 있는 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 생각에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보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한 두세 단계 더 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의 감시 리스트에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환율 올려봤자 뭐 얼마나 올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베가 2012년인가? 그때쯤에 엔화 환율을요 30-40%씩 평가절하를 확 시켜버렸습니다. 세 가지의 화살 뭐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렇게 해도 미국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는 당연히 환율 조작국이 아예 그냥 직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그랬다면은 막 환율 조작국 되고 막 엄청난 제재가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얼마나 미국이 일본을 아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제가 좀 잘 돼야 그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고 국채를 더 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기 때문에 뭐 재래식 탱크 이런 거보다는 그 전투기라든가 배 이런 비싼 무기를 많이 이제 구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우디랑 같이 이제 VI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미국으로서는 성공한 투자를 한 겁니다. 왜냐면 2차 대전 이후로 그 일본을 신탁 통치했던 게 미국인데 이런 미국의 성장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신복으로 삼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한테 효도를 하고 있는 건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이 이제 그렇게 신복으로 키우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마셜 플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것도 2차 대전으로 망한 유럽을 좀 살려놓고 좀 부담스러운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말 안 들으면 이제 플라자 합의처럼 갑자기 환율을 이제 2배로 올려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불쌍하면 지금처럼 이제 일본한테 잘해주면서 밀월 관계가 상당히 이제 짙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이 그 일본을 딱 보면은 한국처럼 막 대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이런 존재감, 미국의 대리인이라는 점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그럼 미국은 일본과 가까워질 수 없는가 하면 바로 중국 견제 때문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외교 잡지에서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미국한테 자국의 영토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미국이 중국한테 진다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이 뉴스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남의 집 앞에서 전쟁을 한다면 군수물자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일본 영토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석유 같은 에너지원이 그렇죠. 미군은 일본으로부터 석유를 사야 되거든요. 공수를 해온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보급품 부대도 중국이 이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를 군수사령부에서 나왔는데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지닌 나라랑 전쟁을 하면 중국은 전면적으로 나올 거예요. 바로 영토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일부만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군은 자국도 지켜야 되고 유럽의 이제 나토군으로서도 이제 유럽을 지켜줘야 되죠.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런 공격 위협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상선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 여러 나라들의 주둔해 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도 이제 사우디에 있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아래쪽에 그 싱가포르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팍 터져가지고 이렇게 분산돼 있던 군대들이 빠져나와서 중국으로 간다면 힘의 공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이 만약에 그 미중 전쟁 시 대만 쪽으로 이제 차출된다면은 수도 서울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가장 싫어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힘의 공백이 생기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와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차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전쟁 상황이 되면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요즘처럼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말도 금방 바꾸고 막무가내인 상황이라면 전쟁 때는 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도 그렇겠지만 미국도 후달릴 겁니다. 아무튼 이제 전쟁이 나면 아무리 천주국이지만 남의 나라 앞마당에서의 전쟁은 미군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너무 친미 성향이 심하기 때문에 국방비 1,000조 원씩 쓰는 천조국이 쉽게 중국을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지금 이기질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G1과 G2가 전쟁하면 이게 더 쉬운 게 아닌 거죠. 아무튼 이 전쟁은 미국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쟁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군 친척한테 물어봤는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중국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은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한국은 북한하고 싸워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미군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 거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예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본이 미국한테는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